영유아 사망률 등을 바탕으로 1976년 최후의 전락이라는 책을 통해 15년 뒤에 소련 붕괴를 예측한 역사인구학자, 가족 인류학자가 있다. 유택의 프랑스인 에마니엘 토드가 바로 그다. 그는 세계 각 나라와 지역의 가족 시스템의 차이와 인구 동태에 초점을 둔 특유의 방법론으로 소련 붕괴를 예측한 데 이어 2002년엔 제국 이후로 미국의 금융위기를, 2007년 문명의 접근으로 아랍의 봄을 내다봤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영국의 브렉시트도 예언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의 저서가 전부 번역 소개됐을 뿐 아니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명사다. 그가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출간한 서양의 패배로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과 서유럽은 제조업 공동화와 퇴폐주의의 만연으로 실패의 길에 들어섰으며, 이런 결과로 미국과 서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는 결정됐다고 확언했다. 그가 노골적으로 미국과 서구의 급소를 찌른 탓인지 이 책은 프랑스에서 첫 출간된 뒤 세계 25개국에서 번역 출판됐으나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에서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서양의 패배와 일본의 선택은 그가 서양의 패배를 쓴 뒤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글 7편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7편의 제목을 보면 최근 그가 어떤 문제가 관심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각 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유럽의 분열과 일본의 선택. 2. 트럼프는 패배의 대통령이 된다. 3. 일본은 구미와 함께 쇠퇴할 것인가. 4.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파괴한 미국. 5. 이스라엘은 신을 믿지 않는다. 6. 러시아 헝가리 더욱 사랑을 품고. 7. 위험한 것은 이란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제목이 모두 심상치 않다. 원작인 서양의 패배 출간 이후에 그린 만큼 그 책의 심층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이 쇠퇴하면서도 제국의 입장을 고집하고 세계로부터 착취 시스템을 사수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끝없는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산업의 공동화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됐고 예전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기반한 종교와 윤리도 무너지는 바람에 회복 불능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물질적 정신적 공허, 즉 니힐리즘을 메꾸기 위해 전쟁과 폭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미국의 금융 중심 경제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어느 나라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다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을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슈퍼 네덜란드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을 병에 걸리게 한 천연자원이 바로 기축통화 달러다. 미국에서는 달러가 풍부한 천연자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학력자일수록 제조업의 유효한 과학 엔지니어 분야를 외면하고 달러라는 부의 원천을 쫓아 금융과 법률 분야로 몰린다. 이것이 제조업의 공동화를 더욱 촉진한다. 트럼프가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고관세 정책을 펴지만 이런 고질적인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책의 주제는 서양의 패배 시대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이다. 그는 일본에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일본의 파트너나 동맹국이라기보다 주인이나 지배국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한다. 즉, 일본을 속국 취급하며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에 동원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므로 여기에 될 수 있으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둘째, 신중한 자세로 다극화하는 세계에 대비하면서 경제 문제 이상으로 인구 문제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적절한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출생률을 올리라는 데 주력하라고 말한다. 그래야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역사 인구학자답게 조언한다. 셋째, 다소 충격적이지만 일본의 핵 무장을 권유한다. 그는 핵 불균형은 불안정을 야기한다면서 중국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이 오히려 자국의 안전 및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서로 핵무장을 함으로써 재래 전쟁으로 한정됐고 중동의 불안정은 이스라엘만 핵무기를 가지는 불균형에서 나온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은 그에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는 20년 전부터 같은 주장을 줄곧 해왔다. 그가 일본에 조언하는 방안은 한국에 대한 조언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 첫째와 둘째 방안은 일본에 대한 조언을 한국에 대한 조언으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대전환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처한 위치와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조언, 즉 핵무장론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트럼프가 국제법의 제약도 무시하고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최고 지도자를 체포해오는 광기를 보면 핵무기를 갖는 것이 비합리적 선택으로만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자유무역과 수출로 발전을 이룬 한국으로서는 핵 비확산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고민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도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은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핵은 원리적으로 타국을 위해 쓸 수 없으므로 스스로 갖든지 아니면 갖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과 프랑스처럼 중규모 국가의 핵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국의 독립을 보장하고 지정학적인 파워게임에서 탈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초강대국 간의 경쟁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항상 동맹국과 속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핵을 가지면 그런 파워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전쟁에 끌려들지 않는 방법이 일본의 핵무장이다. 2026년 벽두부터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망나니짓 때문에 토드의 재현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